2013년 10월 28일 저녁 시간대의 통영 중앙시장 일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 특유의 생선 비린내와 각종 먹거리, 냄새가 뒤섞인 시장 골목 사이로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며 활기찬 저녁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통영중앙시장 인근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해온 47세 여성 강혜숙 씨는 이날도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나와 신선한 생선들을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통영이 항구 도시인 만큼 횟집 장사는 늘 바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강혜숙 씨는 15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시장 일대에서 누구나 아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통영항 수산시장으로 향해 그날 잡힌 싱싱한 생선들을 받아오는 것이 강혜숙 씨의 일과였고, 무거운 스티로폼 상자들을 들고 가게로 돌아와 하나하나 손질하는 작업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로를 다루는 일은 순간의 집중력과 숙련된 칼솜씨가 필요했고,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회를 떠주고 매운탕을 끓이는 일까지 모두 혼자서 해내야 했기에 강혜숙 씨의 하루는 언제나 고되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혜숙 씨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특히 강혜숙 씨가 운영하는 횟집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회가 두툼하고 신선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단골 손님들이 많아 장사는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횟집을 운영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지 않은 노동이었고, 특히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강혜숙 씨에게는 더욱 힘든 일상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강혜숙 씨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동료 상인 몇 명과 함께 시장 근처 작은 술집에 들렀습니다.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개 힘든 노동 끝에 소주 한두 잔으로 피로를 푸는 것이 일상이었고, 강혜숙 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혜숙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며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약간 느려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술자리는 저녁 7시쯤 시작되어 1시간 반 정도 이어졌고, 강혜숙 씨는 오후 8시 30분경 동료들과 헤어져 혼자 시장 앞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에 도착한 강혜숙 씨는 잠시 서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특별히 긴급하거나 다급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인과의 일상적인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강혜숙 씨는 상대방에게 곧 가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짧은 인사말이 강혜숙 씨가 외부와 주고받은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 강혜숙 씨의 휴대전화는 약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완전히 꺼져버렸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통신 신호도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혜숙 씨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통영 중앙시장 앞 광장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일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북적였고, 주변 상점들의 불빛이 광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정작 강혜숙 씨가 어디로 갔는지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종 직전 강혜숙 씨의 상태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강혜숙 씨는 시장 주변을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게 불안정해 보였다고 합니다. 횟집 사장으로 살아온 강혜숙 씨의 일상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새벽같이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받아오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하다 보면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강혜숙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장 앞 광장을 지나고 있었고, 술기운이 더해져 평소보다 더욱 지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혜숙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장 상인들은 그녀가 광장에서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어느 방향으로 걸어갔는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다만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어디론가 향하는 뒷모습만을 희미하게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통영중앙시장은 오래된 재래시장으로 좁고 복잡한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저녁 시간이 되면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어두운 구석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강혜숙 씨가 사라진 시각은 오후 8시 40분경으로 추정되었고 그 시간 이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강혜숙 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도 집까지 무사히 돌아가곤 했기에 이날도 별다른 걱정 없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실종을 눈치챈 것은 한참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강혜숙 씨의 가족들은 밤이 깊어지도록 그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꺼진 상태였습니다. 강혜숙 씨가 시장 앞 광장에서 전화 통화를 마치고 사라진 지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강혜숙 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전화로 연락을 취하곤 했는데 이날은 휴대전화가 완전히 꺼진 상태였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고 경찰은 즉시 강혜숙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강혜숙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중앙시장 일대의 CCTV 영상들을 확보하여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화면에 포착된 강혜숙 씨의 모습은 목격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때때로 벽에 손을 짚으며 중심을 잡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앞 골목을 빠져나온 강혜숙 씨는 큰 도로로 접어들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집이 있는 반대 방향인 강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포착한 CCTV는 시장 입구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였고 영상 속 강혜숙 씨는 혼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으며 주변에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혜숙 씨가 왜 집과 반대 방향인 강관으로 향했는지 이해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거나 혹은 바닷가 쪽으로 산책을 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강혜숙 씨의 모습은 이후 2대의 CCTV에 더 포착되었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강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CCTV 영상에서 강혜숙 씨는 가로등, 기둥에 잠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몇 초간 그 자리에 머물다가 다시 걸음을 옮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CCTV는 강관 입구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시간은 오후 8시 47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 이후부터였습니다. 강관 부두 초입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세 번째 CCTV와 강관 초입 CCTV 사이에는 약 150m 정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 구간은 오래된 주택가와 좁은 골목들이 있는 지역으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고 가로등도 몇 개 없어 저녁 시간이 되면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강혜숙 씨는 세 번째 CCTV에 찍힌 후 이 사각지대 구간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는 어떤 카메라에도 그녀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강관 초입에 설치된 CCTV는 부두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아무리 확인해도 강혜숙 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강혜숙 씨가 계속해서 강관 방향으로 걸어갔다면 반드시 초입 CCTV에 찍혔어야 했지만 그녀는 마치 공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은 사각지대 구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 지역의 주택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강혜숙 씨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날 저녁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강혜숙 씨를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사각지대 주변의 모든 골목과 이면도로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강혜숙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강혜숙 씨가 사각지대 구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만났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강혜숙 씨의 발자국은 그렇게 세 번째 CCTV가 설치된 지점에서 완전히 끊겨버렸고 그녀가 그 이후 어디로 향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강관 일대 전체로 확대했고
해안가를 따라 순찰을 돌며 강혜숙 씨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강혜숙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경찰과 가족들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새벽 6시경 통영 강구안 부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낚시를 나온 한 남성이 바다를 바라보며 낚싯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구안 부두는 통영 시민들이 즐겨 찾는 낚시 명소로 새벽 일찍부터 낚시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주말이면 부두 곳곳에 낚시꾼들이 자리를 잡곤 했습니다. 그날 새벽도 날씨가 비교적 화창했고 바다는 잔잔한 편이어서 낚시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부두의 가로등 불빛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이 바다를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부두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낚시 도구들을 펼쳐놓으며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득 바다 위에 떠있는 검은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나 부유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체는 파도에 밀려 조금씩 부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남성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면서 그 물체의 윤곽이 조금씩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꺼내 그 물체를 향해 빛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것은 엎드린 채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이 파도에 밀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양팔은 힘없이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해양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신고 접수 후 불과 15분 만에 강구안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해경대원들은 신속하게 구조 장비를 준비했고 바다에 떠있는 시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두 위로 시신이 인양되는 동안 새벽 산책을 나온 몇몇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경대원들이 시신을 완전히 끌어올렸을 때 그것은 전날 저녁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47세 여성 강혜숙 씨의 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고 차갑게 식어버린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혜숙 씨는 검은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한 짝이 벗겨진 채였습니다. 해경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고 소생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주변을 통제했고 부두 일대를 범죄 현장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강혜숙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부두의 끝자락 부근으로 그곳은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지점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흔적이나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혜숙 씨가 전날 저녁 시장 앞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이 오후 8시 40분경이었고 시신이 발견된 시각이 다음 날 새벽 6시였으니 그녀가 사망한 시점은 전날 밤 어느 시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강혜숙 씨가 어떻게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고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신은 즉시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예정되었습니다. 강혜숙 씨의 가족들은 경찰로부터 그녀가 바다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고 차가운 시신이 된 가족을 마주한 순간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횟집을 운영하며 일상을 보내던 강혜숙 씨가 이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신 발견 소식은 곧 통영 시내 전체로 퍼져나갔고 중앙시장 일대의 상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혜숙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 상인들은 불과 전날 저녁 함께 술을 마셨던 그녀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강구안 부두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확대했고 부두 주변의 CCTV 영상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강혜숙 씨가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지점부터 시신이 발견된 강구안 부두까지의 동선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혜숙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온 것은 시신 발견 다음 날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정밀 부검 결과 강혜숙 씨의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습니다. 폐에서 다량의 해수가 검출되었고 이는 그녀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호흡을 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다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법의학자는 시신의 외부를 면밀히 검사했지만 폭행이나 다툼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나 찰과상이 없었고 목이나 팔목 부위에도 누군가에게 붙잡히거나 폭행당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시신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7%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만취 상태로 분류되는데 강혜숙 씨의 수치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 이 정도 농도에서는 걷는 것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는 수준은 의학적으로 보면 신체 균형 감각이 크게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시야가 좁아지는 단계로 이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강혜숙 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강구안 해양공원 부두 지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해당 지점은 부두의 끝자락 부근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난간이나 안전 펜스가 전혀 없는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부두 바닥에서 바다 수면까지의 높이는 약 3m 정도였고 특히 그 지점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밤이 되면 매우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면서 만약 술에 취한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강혜숙 씨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7%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면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부두 끝자락으로 다가가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강혜숙 씨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두운 부두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구안 부두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몇 차례 발생한 적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에 술을 마신 상태로 부두를 걷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타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의문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강혜숙 씨가 왜 집과 반대 방향인 강구안 쪽으로 향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녀는 술을 마신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이날은 왜 강구안 방향으로 걸어갔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CCTV 사각지대 구간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셋째, 만약 단순 사고였다면 그녀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비명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변에서 그러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도 의아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강혜숙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 교우 관계, 그리고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강혜숙 씨의 남편에 대한 조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탐문 수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정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과의 면담 중 일부 상인들은 사고 당일 저녁 시장 앞 광장에서 강혜숙 씨의 남편 이 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은 경찰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고 수사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남편 이 씨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그가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아내인 강혜숙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강혜숙 씨의 남편 이정훈 씨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강혜수 씨와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은 부부였지만 최근 몇 년간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정훈 씨는 강혜수 씨와 함께 살지 않고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신혼집을 떠나 이정훈 씨는 통영중앙시장 근처의 한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며 지내고 있었고, 이런 별거 상태는 이미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인숙은 시장에서 도보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정훈 씨가 왜 굳이 아내가 일하는 시장 근처에 방을 잡고 지내는지는 주변 사람들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정훈 씨 부부 사이에는 잦은 다툼이 있었고 때로는 폭력적인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혜숙 씨가 운영하던 횟집 근처에서 부부가 크게 싸우는 모습이 목격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한 번은 강혜숙 씨가 얼굴에 멍이 든 채로 가게에 나온 적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중 몇몇은 이정훈 씨가 술에 취해 강혜숙 씨의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이러한 행동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경찰로 하여금 남편 이정훈 씨를 주요 용의자로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에게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강혜수 씨와 만났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처음에는 사건 당일 아내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이 시장 상인들의 목격 증언을 제시하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그날 저녁 우연히 시장 앞 광장에서 강혜숙 씨를 마주쳤다고 시인했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대화 내용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저 일상적인 안부를 물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강혜숙 씨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집에 잘 들어가라는 말을 건넸고, 그 후 각자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의 진술이 의심스러웠고 그가 사건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정훈 씨가 별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혜숙 씨가 일하는 시장 근처 여인숙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부 사이에 폭력 사건이 잦았다는 점이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주변 CCTV 영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훈 씨가 투숙하던 여인숙 주변에는 CCTV가 많지 않았고 그가 사건 당일 밤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씨는 그날 밤 여인숙 방에서 혼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목격자나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인숙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정훈 씨가 밤 몇 시에 여인숙으로 돌아왔는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정훈 씨 주변에 또 다른 의문스러운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의 추가 면담을 통해 이정훈 씨가 최근 한 여성과 자주 어울린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고, 이 여성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수사 과제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정훈 씨가 그 여성과 함께 시장 근처 술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를 다시 소환하여 이 여성에 대해 질문했고, 이정훈 씨는 그녀가 자신의 지인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그 여성의 이름을 박미영이라고 밝혔고, 사건 당일 저녁에도 박미영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박미영 씨와는 몇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그저 가끔 술을 마시는 사이일 뿐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미영 씨를 찾아 조사를 진행했고, 그녀 역시 경찰서로 소환되어 이정훈 씨와의 관계 및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정훈 씨에게 자연스럽게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복잡한 인간관계와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알리바이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 시장 근처에 머물면서 다른 여성과 자주 만났다는 사실은 경찰에게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정훈 씨가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박미영 씨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녀는 사건 당일 저녁 이정훈 씨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통영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몇 달 전 우연한 기회에 이정훈 씨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저녁 6시경부터 시장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정훈 씨와 자신은 그저 친구 사이일 뿐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미영 씨는 질문에 답하면서 자주 시선을 피했고 말을 더듬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정 질문에는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특히 이정훈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손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떠는 등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박미영 씨에게 이정훈 씨와의 정확한 관계를 재차 묻자 그녀는 여전히 단순한 지인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과의 추가 면담을 통해 경찰은 전혀 다른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박미영 씨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이정훈 씨의 내연녀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 상인들이 두 사람이 시장 근처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한 상인은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본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이정훈 씨가 술에 취해 박미영 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박미영 씨와 이정훈 씨의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박미영 씨를 다시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지만 경찰이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제시하자 결국 이정훈 씨와 연인 관계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이정훈 씨와 몇 달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정훈 씨가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정훈 씨가 곧 이혼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으며 자신은 그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강혜숙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난 상태라고 들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박미영 씨가 이정훈 씨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려는 태도였습니다. 박미영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저녁 내내 이정훈 씨와 함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고 이정훈 씨가 강혜숙 씨의 죽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정훈 씨가 그 시간 자신과 술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이러한 태도는 경찰의 눈에 매우 의심스럽게 비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목격자나 참고인이라면 사실 그대로를 담담하게 진술하는 것이 보통인데 박미영 씨는 지나치게 이정훈 씨를 감싸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박미영 씨에게 사건 당일 저녁 이정훈 씨와 함께 있었던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그녀는 저녁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계속 함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 시간대의 술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시간은 박미영 씨의 진술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저녁 8시경 술집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고 이는 박미영 씨의 진술과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박미영 씨를 다시 추궁했고 그녀는 자신이 시간을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경찰은 박미영 씨가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녀가 이정훈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이러한 태도와 거짓 진술은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박미영 씨와 이정훈 씨가 공모하여 강혜숙 씨를 해치고 그것을 사고로 위장한 것은 아닌지 혹은 이정훈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박미영 씨가 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분석하기 시작했고 사건 전후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남편 이정훈 씨가 갑자기 경찰서를 찾아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정훈 씨는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아내를 바다로 밀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괴로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 진실을 말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의 갑작스러운 자백에 당황했지만 즉시 그를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하여 상세한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자신이 사건 당일 밤 강구한 부두에서 강혜숙 씨를 만났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바다로 밀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른 일이었으며 그 후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그날 밤 술집에서 박미영 씨와 헤어진 후 혼자 시장 쪽으로 걷다가 우연히 강혜숙 씨를 마주쳤고 강혜숙 씨가 자신을 비난하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그녀를 강구안 쪽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의 자백을 듣고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말한 범행 시각은 오후 9시경이었는데 이는 강혜숙 씨가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시각인 오후 8시 47분과는 크게 어긋나지 않았지만 다른 세부 사항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씨는 강혜숙 씨를 밀어뜨린 장소가 강구안 부두의 동쪽 끝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부두의 서쪽 부근이었습니다. 또한 이정훈 씨는 강혜숙 씨와 다툼을 벌인 이유가 이혼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물어보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경찰이 더욱 이상하게 여긴 것은 이정훈 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9시경이라고 했던 범행 시각을 나중에는 오후 8시 반경이라고 말을 바꿨고 강혜숙 씨를 밀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밀지 않고 그냥 넘어졌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범행 장소에 대한 설명도 계속 달라졌고 어떤 방향에서 접근했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도 일관성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이 범행 당시 강혜숙 씨가 입고 있던 옷의 색깔을 물어보자 이정훈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잘못된 색을 말했고 강혜숙 씨가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벗겨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의 진술이 실제 범행자의 진술이라기보다는 사건에 대해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짜맞춘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CCTV 분석 결과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강구안과 중앙시장 사이의 모든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했지만 어디에서도 이정훈 씨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정훈 씨가 정말로 강구안 부두에서 강혜숙 씨를 만났다면 시장에서 강구안으로 가는 길목 어딘가의 CCTV에 그의 모습이 찍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이정훈 씨로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며 추궁했지만 그는 CCTV가 없는 골목길로 다녔다거나 모자를 눌렀어서 얼굴이 가려졌을 것이라는 등 설득력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점점 더 이정훈 씨의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정훈 씨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한 것일까요? 경찰은 이정훈 씨를 더욱 강도 높게 추궁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누군가가 이정훈 씨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자백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며 자꾸 시선을 돌리거나 땀을 흘리는 등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가 진짜 범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 죄를 뒤집어 쓰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에게 왜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집요하게 물었지만 이정훈 씨는 입을 굳게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의 허위 자백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전환했고 이번에는 내연녀 박미영 씨에게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박미영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 수사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데
휴대전화가 통신기지국과 주고받는 신호를 통해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박미영 씨의 통신사로부터 사건 당일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보했고, 전문 분석팀이 이 데이터를 상세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 기록 분석에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분석팀은 박미영 씨의 휴대전화가 사건 당일 어느 기지국들을 거쳐 이동했는지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온 순간 조사실의 모든 경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그녀가 경찰에게 진술했던 내용과 완전히 달랐고, 오히려 그녀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박미영 씨는 사건 당일 저녁 내내 이정훈 씨와 함께 술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미영 씨의 위치 기록이 강혜숙 씨의 이동 동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경 박미영 씨의 휴대전화는 중앙시장 앞 광장 부근의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강혜숙 씨가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광장으로 나와 전화 통화를 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8시 35분경에는 박미영 씨의 휴대전화가 시장 입구 쪽 기지국으로 이동했고, 이는 강혜숙 씨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접어든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8시 40분경에는 강구안 방향으로 향하는 길목의 기지국에 박미영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고, 8시 47분경에는 강구안 부두 인근 사각지대 구역의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강혜숙 씨가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되고, 그 이후 흔적이 사라진 바로 그 지점에서 박미영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약 15분간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 위치 기록을 지도 위에 표시하며 재구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중앙시장 앞 광장에서 시작하여 시장 골목을 지나 큰 도로로 나오고, 그곳에서 강구안 방향으로 걸어가 사각지대 구역에 도달하는 경로는 강혜숙 씨가 CCTV에 포착된 이동 경로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분명히 강혜숙 씨를 뒤따라가거나 함께 이동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욱이 박미영 씨의 휴대전화는 사각지대 구역에서 약 15분간 정지해 있다가 이후 급격히 시장 방향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그녀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한 후 서둘러 현장을 벗어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박미영 씨의 복귀 경로도 면밀히 분석했는데, 그녀는 사각지대를 벗어난 후 강구안 부두 쪽이 아닌 시장 쪽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그녀가 강혜숙 씨와 함께 강구안 부두까지 가지 않았거나 혹은 부두에서 무슨 일이 있은 후 혼자 돌아왔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박미영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경찰서로 연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미영 씨를 조사실로 데려가 휴대전화 위치 기록 자료를 펼쳐 보이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처음에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시간대별로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제시하며 그녀가 강혜숙 씨를 따라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박미영 씨에게 왜 이정훈 씨와 함께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왜 강혜숙 씨를 따라갔는지, 그리고 사각지대 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추궁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눈물만 흘리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이정훈 씨와 술을 마시다가 일찍 헤어진 후 혼자 시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강혜숙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목격했고, 순간적으로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드러나면서 모든 의심은 현실이 되었고, 경찰은 이제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씨가 왜 강혜숙 씨를 따라갔는지, 그리고 사각지대 구역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이제 밝혀져야 할 핵심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박미영 씨는 마침내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질투와 집착으로 얼룩진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정훈 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그가 아내인 강혜숙 씨와 완전히 관계를 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박미영 씨에게 아내와는 이미 관계가 끝났으며 곧 이혼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별거만 할 뿐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정훈 씨가 여전히 강혜숙 씨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불안해했고, 강혜숙 씨의 존재 자체가 자신과 이정훈 씨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정훈 씨가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강혜숙 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과 불안감이 커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박미영 씨는 이정훈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그가 강혜숙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듣고 심한 질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정훈 씨는 강혜숙 씨가 최근 자신에게 다시 연락을 하려 한다는 말을 했고, 혹시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한 위기감을 느꼈고, 만약 강혜숙 씨가 정말로 이정훈 씨와 다시 합치려 한다면 자신은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정훈 씨에게 강혜숙 씨와 완전히 끝내라고 다그쳤지만 이정훈 씨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박미영 씨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이정훈 씨와 헤어진 후에도 박미영 씨는 강혜숙 씨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시장 근처를 혼자 배회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강혜숙 씨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시장 앞 광장을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그 순간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고 강혜숙 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강혜숙 씨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접어들 때까지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고, 강혜숙 씨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강혜숙 씨가 강구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계속 뒤따라갔고, 사각지대 구역에 접어들었을 때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미영 씨는 강혜숙 씨의 어깨를 잡으며 말을 걸었고, 갑작스럽게 누군가 자신을 붙잡자 놀란 강혜숙 씨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박미영 씨는 강혜숙 씨에게 자신이 이정훈 씨의 여자친구라고 밝혔고, 이정훈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강혜숙 씨는 처음에는 박미영 씨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강혜숙 씨는 박미영 씨에게 자신이 이정훈 씨의 합법적인 아내이며 당신이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혜숙 씨는 박미영 씨를 향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여자라고 비난했고, 당장 이정훈 씨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그 순간 더욱 격분했고 강혜숙 씨를 강구한 부두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혜숙 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박미영 씨에게 이끌려 부두의 어두운 끝자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경찰에게 그 순간 자신이 정확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분명한 것은 강혜숙 씨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는 것입니다. 부두의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박미영 씨는 강혜숙 씨와 다시 한번 격하게 말다툼을 벌였고, 강혜숙 씨는 박미영 씨를 밀치며 이정훈 씨에게 당장 전화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박미영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었고 강혜숙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난간이 없는 어두운 부두에서 취해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던 강혜숙 씨는 박미영 씨의 밀침에 그대로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박미영 씨는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어둠 속에서 강혜숙 씨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박미영 씨는 급히 부두를 빠져나와 시장 방향으로 되돌아왔고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극도로 불안해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강혜숙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박미영 씨는 경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박미영 씨의 자백이 끝난 후 경찰은 즉시 그녀를 살인 혐의로 정식 구속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질투와 집착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아무런 죄 없는 강혜숙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인이었습니다. 경찰은 박미영 씨에게 살인죄, 사체유기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한 위증죄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강혜숙 씨를 난간도 없는 어두운 부두 끝으로 데려가 밀어 떨어뜨렸고 그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정훈 씨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히 박미영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정훈 씨와 함께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고 이는 수사를 크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찰은 박미영 씨의 자백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그녀가 진술한 내용이 휴대전화 위치 기록 및 CCTV 영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박미영 씨가 강혜숙 씨를 만난 사각지대 구역과 그녀를 끌고 간 부두의 위치, 그리고 범행 시각 등이 모두 증거 자료들과 부합했고 경찰은 박미영 씨의 자백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박미영 씨가 범행 후 입고 있던 옷을 압수하여 과학수사 분석을 진행했고 옷에서 미세한 해수 흔적이 발견되어 그녀가 부두에 있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한편 남편 이정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왜 허위 자백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박미영 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박미영 씨로부터 사건 당일 밤 강혜숙 씨와 다툼이 있었고 실수로 그녀를 밀어서 바다에 빠뜨렸다는 고백을 들었고 극도로 불안해하는 박미영 씨를 보며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박미영 씨에게 자신이 경찰에 자백하겠다고 말했고 박미영 씨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결국 이정훈 씨의 결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자신이 허위 자백을 하면 박미영 씨가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치밀한 수사로 인해 오히려 진실이 더 빨리 드러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정훈 씨는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내연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앞섰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씨에게도 허위, 자백 및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그가 직접적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박미영 씨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수사가 복잡해졌고 결과적으로 박미영 씨를 구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표했습니다. 검찰은 박미영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범행 동기가 질투와 집착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정훈 씨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의 아내인 강혜숙 씨를 제거하려 했고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였던 강혜숙 씨를 난간 없는 부두로 데려가 밀어 떨어뜨린 것은 명백한 고의적 살인 행위였습니다. 재판부는 박미영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았지만 충동적이고 잔인했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박미영 씨가 피해자인 강혜숙 씨의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범행 후 구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도망친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정훈 씨는 허위 자백 및 수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남편의 내연녀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강혜숙 씨를 살해한 사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통영중앙시장에서 15년 넘게 성실하게 횟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강혜숙 씨는 남편의 불륜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내 47세의 나이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강혜숙 씨를 추모하며 그녀가 살아생전 보여준 성실함과 따뜻한 인품을 기억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강혜숙 씨의 장례식에는 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참석하여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그녀가 운영하던 횟집 앞에는 추모의 꽃들이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질투와 집착이라는 어두운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가 되었고 통영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 강원도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국도에서는 퇴근길 차량들이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는 계절이었기에 오후 6시만 되어도 주변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로 양옆으로는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간 지역 특유의 굽이진 도로는 낮에도 운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더욱 조심스러운 운전이 요구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여러 차량들이 조심스럽게 커브길을 돌아가고 있었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무사히 집에 도착하기를 바라며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한결 씨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42세였던 그는 이 지역의 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매일 같은 길을 오가며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일정은 없었고 집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량은 평소와 같이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는 익숙한 길을 따라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대략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으며 그중 절반 정도는 이렇게 산간 국도를 달려야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같은 길을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가 도로 옆 가드레일이 부서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갈 뻔했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의 차를 세우고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드레일 너머를 들여다본 그는 깜짝 놀라 즉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로에서 약 10여 미터 아래 계곡 쪽으로 승용차 한 대가 굴러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차량의 전조등이 여전히 켜져 있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차체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와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차량 안에 부상자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비탈면을 내려갔으며 약 20분 정도의 시간 끝에 차량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앞부분은 크게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석 쪽 문은 충격으로 인해 반쯤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체 곳곳에는 나뭇가지와 흙이 묻어 있었으며 내부로는 빗물이 스며들어 시트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차량 내부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벨트는 풀려진 채로 늘어져 있었고 운전석 시트에는 물기만 가득했습니다. 조수석과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었으며 차량 어디에서도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운전석 쪽 유리창에는 선명한 혈흔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 머리 부분을 부딪혔을 때 생기는 형태의 흔적이었습니다. 혈흔의 양으로 보아 출혈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지만 그 정도가 생명에 치명적일 만큼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한 경찰은 즉시 차주를 조회했고 그 차량이 박한결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소지로 연락을 취하자 그의 아내가 전화를 받았고 남편이 저녁 무렵 퇴근했지만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평소 귀가 시간보다 조금 늦어진 상태였지만 아내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고 남편의 차량이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대는 즉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차량 주변을 면밀히 살피며 박한결 씨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어둠과 험한 지형 때문에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곡 아래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최근 비가 내린 탓에 평소보다 물살이 거세진 상태였습니다. 수색대는 손전등을 들고 개울 주변을 살폈지만 박한결 씨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이어진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날이 밝았고 날이 밝자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수색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서 박한결 씨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평소 그가 신고 다니던 검은색 구두였습니다.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지만 형태는 온전했으며 특별히 손상된 부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그의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는데 조수석 쪽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화면에는 금이 가지 않았고 외관상 손상도 거의 없었지만
전원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지갑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운전석 옆 수납 공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신분증과 각종 카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색 작업은 이틀째 계속되었고 강원도 지역 소방서에서는 인근 하천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계곡 아래 개울은 약 200m 정도 흐른 뒤 더 큰 하천과 합류하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 박한결 씨가 물에 휩쓸렸다면 그곳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수부들이 투입되어 수중 수색을 진행했고 하천 주변 수풀과 바위 틈새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박한결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단서도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색대를 지휘하던 소방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 이후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채로 차량 밖으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어두운 상황에서 방향을 잃고 계곡 아래 개울 쪽으로 이동하다가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머리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고 추운 날씨와 출혈로 인한 체력 저하가 겹쳐 결국 물에 휩쓸려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수색 범위는 하류 지역까지 더욱 확대되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째 경찰은 차량 내부와 주변에서 수습한 물품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박한결 씨의 신발이었는데 차량에서 약 3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이 검은색 구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오른쪽 것 하나만 발견되었으며 왼쪽 신발은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발이 벗겨지는 경우는 충격이 매우 클 때인데 그렇다면 양쪽 신발이 모두 벗겨져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짝만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발을 벗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발견된 신발의 끈이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충격으로 신발이 벗겨졌다면 끈이 풀리거나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 신발은 마치 조심스럽게 벗어놓은 것처럼 끈이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 결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수석 바닥에서 발견된 이 휴대전화는 외관상 거의 손상이 없었으며 화면, 보호 필름조차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10여 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여러 차례 훼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차 안에 있던 물건이 이렇게 멀쩡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전원을 켜자 배터리 잔량은 68%로 표시되었는데 이는 사고 당시에도 충분한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박한결 씨가 사고 직후 의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야 했지만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 추정 시각 이후로는 어떠한 통화나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더욱 의아한 점은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자동으로 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의도적으로 종료시킨 상태였던 것입니다. 포렌식 팀은 휴대전화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여 정확한 종료 시각을 확인했는데 그 시각은 사고 추정 시각으로부터 약 15분 후였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적어도 15분 동안은 박한결 씨가 의식이 있었고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전화기를 꺼놓았을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단순 사고라는 초기 판단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갑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석 옆 수납 공간에서 발견된 검은색 가죽 지갑 안에는 박한결 씨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출입증과 명함도 함께 있었으며 가족사진 한 장이 지갑 안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직장인의 지갑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지폐를 넣는 칸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동전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확인한 결과 박한결 씨는 평소 지갑에 최소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여유, 자금을 지참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박한결 씨가 퇴근 당일 현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날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했을 때 박한결 씨가 카드로 결제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퇴근 직전에도 특별히 어디 들른 곳이 없었다고 했으며 곧장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라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갑 속 현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사고 현장 주변을 다시 한번 수색했지만 지폐나 동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차량의 파손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앞범퍼와 본넷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앞 유리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습니다. 운전석 쪽 문은 충격으로 인해 프레임이 휘어졌으며 뒷바퀴 중 하나는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차체 아래쪽에는 바위와 나무에 긁힌 흔적들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는데 이는 차량이 경사면을 굴러 내려오면서 여러 차례 장애물과 부딪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감식 결과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의 손상 정도가 10여 미터를 추락한 사고치고는 다소 가벼운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량은 상당히 파손되었지만 차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으며 에어백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석 쪽 유리창에 남아있던 혈흔에 대한 분석도 진행되었습니다. 혈흔의 위치와 형태로 보아 운전자가 전방 충격으로 인해 앞쪽으로 쏠리면서 머리 부분이 유리창에 부딪혔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혈흔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혈액형은 B형으로 박한결 씨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서도 그의 혈액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혈흔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정도 출혈량은 두피에 경미한 열상을 입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정도였으며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부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만약 두개골 골절이나 뇌진탕 같은 중상을 입었다면 혈흔의 양과 형태가 이것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째가 되던 날,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한결 씨는 퇴근길에 국도를 운전하던 중 커브 구간에서 차량 통제력을 상실하고 도로 밖으로 이탈했으며 차량이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 후 박한결 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로 차량에서 빠져나왔으나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곡 아래 개울 쪽으로 이동하다가 물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당시 불어난 물살에 하류로 떠내려갔기 때문일 것이며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박한결 씨의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아내 이소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경찰의 공식 발표 이후 박한결 씨의 가족들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장례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례식과는 달리 이번 장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인의 육신 없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고 유족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아내 이소연 씨는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더 이상의 수색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미 2주일 넘게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고 하류 지역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고 이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진 장례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박한결 씨가 다니던 회사 근처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빈소에는 박한결 씨의 영정사진만이 놓여 있었고 관 대신 그의 옷까지 몇 벌이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지만 많은 이들이 이 이상한 장례식 분위기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관도 없고 시신도 없으며 심지어 유골함조차 없는 장례식은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가정하고 치르는 연극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끝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이 빈소를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모두들 박한결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떠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한결 씨에게는 당시 12살이던 아들과 9살이던 딸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울먹이며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딸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고, 이소연 씨는 그때마다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은 이 가족의 비극적인 상황에 깊이 공감했고, 많은 이들이 부의금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박한결 씨의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을 잃은 집안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박한결 씨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가족의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전업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이 없었고, 집안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등 적지 않은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경제적 부담이 이소연 씨 혼자의 어깨 위로 떨어졌고,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박한결 씨가 회사를 통해 가입했던 생명보험과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상해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망 사실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필요했지만, 박한결 씨의 경우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고 확인서와 실종신고 접수증, 그리고 수색작업 종료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내부 심사를 거쳐 이 사건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했고, 약 2달간의 조사 끝에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1억 원, 상해보험에서 5천만 원,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망, 위로금 3천만 원 등을 합쳐 총 1억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유족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보험금은 박한결 씨 가족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우선 남아있던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을 전액 상환했고,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빚 등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당분간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앞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자신도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당장은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주변 친척들과 교회 신도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회사 동료들도 가끔씩 집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소연 씨와 아이들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고, 슬픔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고 발생 1년 후, 이소연 씨는 작은 옷가게에서 판매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보탤 수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우울해졌는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예전만큼 눈물을 흘리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해주었고, 명절이나 아버지의 생일 때마다 함께 산소 자리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9년이 되었을 때 박한결 씨의 죽음은 이미 가족들에게조차 조금씩 잊혀져가는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의 이름을 떠올릴 때 눈물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여전히 재혼하지 않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각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박한결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누구도 그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한결 씨는 완전히 과거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존재는 오직 가족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태국대사관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각종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자 발급, 여권 갱신, 민원 상담 등 일상적인 영사 업무들이 처리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영사과 직원 한 명이 이메일로 들어온 한 통의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신인은 태국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이었고 제목에는 이상한 한국인 남성에 대한 제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메일을 열어본 직원은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점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태국 남부의 한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은 관광지로 유명한 푸켓이나 파타야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아름다운 해변과 조용한 분위기 덕분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종종 찾는 곳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몇 달 전부터 자신의 식당에 가끔 들르는 한 남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성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박현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고 해변 근처에서 소규모 다이빙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전형적인 동양인이었고 태국어는 서툴렀지만 영어는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외국인 사업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녁 그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와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현우라고 불리는 남성은 혼자서 맥주를 몇 병 마시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홀에서 일하던 직원이 와서 저 손님이 계속 한국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보자가 홀로 나가 조용히 지켜보니 그 남성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알아듣기 힘든 중얼거림이었지만 몇 가지 단어들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보자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옛날 이름은 박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옛날에는 박모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름을 쓸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그냥 술 취한 사람의 헛소리려니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며칠 뒤 다시 그 남성이 식당에 왔을 때 유심히 관찰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그 남성은 다른 현지 거주 외국인들과는 달리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군가 한국어로 말을 걸면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거나 영어로만 대답했고 자신의 과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또한 사진 찍히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는데 제보자가 식당 홍보용으로 손님들 사진을 찍으려 할 때도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습니다. 현지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가게는 규모가 매우 작았고 손님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보자는 호기심이 생겨 현지 교민 커뮤니티에서 박현우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잘 모른다고 했고 아는 사람들도 그저 조용히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제보 내용을 읽고 난 뒤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이거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제보자도 신원이 확실한 교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영사는 제보자에게 연락을 취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그 남성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제보자는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제보자는 그 남성이 다시 식당에 왔을 때 멀리서 몰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대사관으로 전송했습니다.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고 각도도 정면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얼굴 윤곽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받은 사진을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에 전달하며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사진을 얼굴 인식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배자 명단, 실종자 명단, 여권 발급,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검색했지만 처음에는 일치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현우라는 이름으로도 검색해보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검색 범위를 넓혀 과거 사망, 처리된 사람들의 기록까지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4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실종 처리된 박한결이라는 인물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고 수사관은 그 사진과 태국에서 보내온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각도도 달랐지만 얼굴의 기본 윤곽과 특징적인 부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곧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전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난 사람이 태국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진대조 결과는 명확했고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보니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고 박한결 씨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즉시 태국 현지 조사를 위한 팀을 구성했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형사 2명과 외교부 영사 1명으로 이루어진 조사팀은 제보자가 알려준 태국 남부 지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태국에서도 비교적 한적한 해안 도시였는데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조사팀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태국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고 제보자와 만나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제보자는 박현우라는 이름의 남성이 운영하는 다이빙샵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가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집의 위치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조사팀은 우선 멀리서 감시하며 그 남성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신원이 확인되기 전에 도주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조사팀은 그 남성의 생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쯤 집에서 나와 해변가에 위치한 작은 다이빙샵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정말 소규모였는데 낡은 간판에 타이어와 영어로 다이빙 장비 대여 및 교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오래된 잠수복 몇 벌과 산소통, 물안경 등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손님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봐도 한두 명 정도만 들르는 수준이었고 그나마도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장사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가게 문을 닫고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자신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작은 주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사팀은 그가 거주하는 집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 남성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이웃들은 그를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몇 년 전 이곳에 혼자 이사왔고 다이빙샵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는 정도만 알 뿐이었습니다. 한 이웃은 그 남성이 매우 과묵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고 집에도 거의 손님을 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그 남성이 가끔 밤에 혼자 해변을 걷는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 그때의 표정이 매우 슬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며 누가 물어봐도 자신은 혼자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그가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조사팀은 현지 행정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박현우라는 이름으로 된 각종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정식으로 태국 정부에 외국인 거주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고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었습니다. 여권 번호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한국 외교부에 확인해본 결과 그 여권 번호는 실제로 발급된 적이 없는 가짜 번호였습니다. 즉, 그가 소지한 여권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당국은 그 여권을 진짜로 믿고 각종 서류를 발급해준 것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신분 세탁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사팀은 현지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고 공식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가 많아 행정, 당국의 검증이 다소 느슨한 편이었고 뇌물을 주면 서류 심사를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팀은 그가 이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 그가 집을 임대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약 4년 반 전인 2015년 초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한 2014년 겨울로부터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박현우라는 이름과 위조된 여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보증금과 월세는 현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중개업자는 당시 그 남성이 큰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났으며 태국어를 거의 못해서
영어로 대화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집을 고를 때도 특별한 요구 사항 없이 조용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원했다고 합니다. 다이빙샵도 비슷한 시기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전 주인으로부터 헐값에 가게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조사팀은 그가 어떻게 태국까지 왔는지도 추적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으로 입국한 기록을 조회했지만 박한결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떠한 출국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다른 방법으로 국경을 넘었거나 이미 그 시점에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육로를 통해 중국이나 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경 관리가 지금만큼 엄격하지 않았고 특히 육로 국경에서는 여권 검사가 느슨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미랑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조사팀은 이제 직접 대면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찾아가서 신원을 확인하려 하면 그가 부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한국에서 박한결 씨의 과거 의료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치과 진료 기록이 중요했는데 치아 구조는 사람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매우 유용한 자료였습니다. 박한결 씨는 2013년에 충치 치료를 받았고 2012년에는 사랑니를 발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치과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는 그의 치아 배열과 치료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만약 태국에 있는 그 남성의 치아 구조가 이 엑스레이 사진과 일치한다면 그가 박한결 본인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태국 경찰의 협조를 얻어 공식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국 경찰관 2명과 한국 조사팀이 함께 그의 다이빙샵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그 남성이 혼자 앉아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들어서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국 경찰관이 타이어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신분증에는 박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조사팀 중 한 명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박한결 씨 맞습니까? 그 순간 그 남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국 경찰서로 동행한 박현우라고 불리던 남성은 조사실에 앉아 계속해서 자신은 박한결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국 조사팀은 차분하게 그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14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서류를 펼쳐놓았고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사진과 증거물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그 남성은 서류들을 희끗 보았지만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이어서 박한결 씨의 가족사진 여러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 어린 자녀들과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회사 단체 사진 등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의 얼굴은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카락이 조금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조사팀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한결 씨, 당신 가족은 5년 동안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홀로 2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이 말에 그 남성의 눈가가 살짝 떨렸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한결 씨의 치과 진료 기록과 엑스레이 사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박현우라는 다른 사람이라면 치과 검사를 받아서 이 기록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과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박한결 본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에 그 남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는 치과 검사를 받는데 동의했습니다. 태국 경찰의 안내로 현지 종합병원 치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정밀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촬영 과정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된 엑스레이 파일은 즉시 조사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사팀은 노트북 화면에 한국에서 가져온 2013년 엑스레이 이미지와 방금 촬영한 이미지를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에 충치 치료를 받은 흔적이 양쪽 이미지 모두 정확히 같은 위치에 나타났습니다. 왼쪽 위 사랑니가 발치된 자리도 동일했습니다. 앞니 중 하나가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진 각도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한 일치였습니다. 조사팀은 비교 결과를 들고 다시 경찰서 조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두 개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그 남성 앞에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치아 구조는 지문만큼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이미지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당신이 박한결 본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 남성은 한참 동안 엑스레이 이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박한결입니다. 5년 동안 박현우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제 진짜 이름은 박한결입니다. 조사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경찰은 즉시 본국의 박한결 씨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강원도 경찰청에 전달되었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서는 긴급하게 재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5년 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던 사건이 이제는 자작사고 및 보험, 사기, 그리고 공문서 위조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얽힌 복잡한 사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재수사팀은 우선 증거 보관소에서 당시 사건 관련 물품들을 모두 꺼내왔습니다. 박한결 씨의 신발, 스마트폰, 지갑, 그리고 사고 차량의 잔해까지요. 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들이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위장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증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한 짝만 발견된 점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수사팀은 실험을 통해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속도와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었을 때 신발이 어떻게 벗겨지는지 테스트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양쪽 신발이 모두 벗겨지거나 둘 다 발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짝만 벗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설령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신발끈이 풀리거나 찢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은 끈이 온전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박한결 씨가 의도적으로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천장에 놓아둔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아마도 사고 현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연출이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재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은 휴대전화의 상태가 10여 미터 추락, 사고를 겪은 물건치고는 너무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 충격을 받으면 최소한 화면에 금이 가거나 본체에 찌그러진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 휴대전화는 거의 새 것처럼 멀쩡했습니다. 또한 전원 종료 시각이 사고 추정 시각으로부터 약 15분 후라는 점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박한결 씨가 사고를 위장한 뒤 구조 요청을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화기를 꺼놓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면 당연히 119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현금이 모두 사라진 점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재수사팀은 박한결 씨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다시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전부터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했는데 총액은 약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평소 생활 패턴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일주일 전에는 개인 물품들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고급 시계 등을 팔아서 약 100만 원 정도를 현금화했습니다. 이 모든 돈은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실제로 태국까지 가서 정착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고 박한결 씨는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재수사팀은 박한결 씨의 컴퓨터와 노트북도 다시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5년 전에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보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하여 철저히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박한결 씨는 사고 발생 약 석 달 전부터 신분 세탁, 해외 도피, 가짜 여권 제작 등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거주 조건, 비자 정책, 생활비 등에 대한 자료도 수집했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에 대한 글들도 여러 차례 읽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검색 기록은 박한결 씨가 오랜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자신의 실종을 준비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제 수사팀은 박한결 씨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우선 그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한결 씨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가까운 동료들은 사고 발생 몇 달 전부터 그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으려 하고 업무 중에도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화 통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제 수사팀은 박한결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1년 전부터의 모든 거래를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한결 씨는 2013년 초부터 여러 개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차 금액이 커졌고 나중에는 한 곳에서 빌린 돈으로 다른 곳의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사고 발생 시점에 그가 진 빚은 총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빚을 아내 이소연 씨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한결 씨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었고 집으로 오는 독촉 전화나 우편물도 모두 차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수사팀은 박한결 씨가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지 추적했습니다. 대부업체 거래 내역과 은행 계좌, 이체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가 빌린 돈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와 선물 거래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박한결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모임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저축으로 시작했지만 손실이 낮아 본전을 찾겠다는 심리로 더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저축한 돈을 모두 잃고 나서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투자를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풀어났던 것입니다. 투자 모임은 나중에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밝혀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되었지만 투자자들이 잃은 돈은 거의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제 수사팀은 아내 이소연 씨를 다시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소연 씨는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그런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가게 경제는 남편이 관리했고 자신은 생활비만 받아서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고 발생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조금 우울해 보이고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지만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설마 그렇게 큰 문제를 혼자 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울먹였습니다. 제 수사팀이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묻자 이소연 씨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큰 빚이라도 함께 노력하면 갚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수사팀은 박한결 씨가 왜 가족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도피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박한결 씨는 가장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했고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가장의 이미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로 인해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면서 그 모든 이미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승진은커녕 해고될 수도 있었고